세계 속에서 본 한일 관계, 이렇게 제가 옛날에 이게 사실은 동아일보에다가 칼럼을 쓴 제목이 이 메이눈으로 본 한일 관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영어로 얘기하면은 bird's eye view,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방식이 worm's eye view, 이렇게 이 벌레들이 기어가면서 앞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이 bird's eye view, 그래서 쭉 높이 새처럼 이렇게 넓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한일 관계를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세계 속의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를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식이 되는 게 좋겠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딱 떠오르는 건 과거사. 이게 먼저 떠오르고 갈등, 그 다음에 옛날에 요새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한일 관계를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기사를 쓴다 그러면은 기사들은 옛날에는 꼭 집어넣어야 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우경화, 군사대국화, 군국주의화 이런 거를 써야만 데스크에서 이게 안전하니까 이렇게 내보내라고 그러던 시절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거를 좀 방송도 하고 기사도 쓰면 어떠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면 독자들이 없어진다고 안 읽고 그냥 넘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한일 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과거사를 중심으로 보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화두로다가 꺼낼 만큼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사를 어떻게 다룰 건가 이것이 가장 큰 화두가 되어 있는 것이 한일 관계를 보통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컬한 과거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일부다. 한일 관계의 일부인데 문제는 과거사가 앞에 있으면은 다른 것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과거사를 풀지 않으면은 다른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게 상위 개념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서 과거사는 안 움직이니까 잘 안 움직이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일본이 잘못한다. 그러니까 일본은 시컷 두들기 파고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뭐 하고 싶은데 과거사에 대해서 잘 일본이 협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행동을 취해주면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틀을 짜다 보니까 꼭 그거를 갖다가 거기에 묶여 있고 싶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묶여서 못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계속 쳇바퀴처럼 도는 형국이 오래 지속이 됐고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와 과거사 문제에 중심을 하다 보니까 더더구나 안 움직이는 형국이 되었었는데 그건 반드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한일 관계를 읽을 때 이 과거사를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리는 그런 방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일 관계를 이게 보편적인 다른 국가들하고의 관계처럼 읽지를 않고 양자는 아주 특수한 관계다. 이거는 식민지와 피해자의 경험을 가진 특수한 관계로서 각별하게 소중한 게 아니라 각별하게 아주 힘든 관계로 설정이 되는 거죠. 양자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 한일 관계를 다루기도 힘들고 이걸 갖다가 마음대로 얘기하기도 힘들고 더더군다나 문제를 푸는 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이 분명히 같이 뭐 하면은 좋은 일도 많고 공통이익이 뻔히 있는 걸 알면서도 결국은 이 특수한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풀어내느냐라고 하는 데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안 풀리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러다가 힘들어져지면은 그냥 방치하고 그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다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경우들이
종종 비일비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스테이크홀더가 너무 나눠져 있어가지고 의견이 집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의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정치가 반입니다. 저희들 이제 일본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한일 관계의 현안은 30%고 실제는 국내 정치가 70%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게 생각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라는 것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이거를 대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에 모든 집중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거를 늘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게 어떤 방향이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해진 방식이고 이거에 대해서 무슨 퀘스천 마크를 붙이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저에는 반일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동아시아 연구원이나 뭐 다른 신문사에서 이렇게 한 거를 갖다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본에 대해서 비호감을 호감을 느끼냐는 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보통 70% 정도 나옵니다. 어떤 조사를 해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높여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만 이런 조건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최근 한 10여 년 정도에는 일본도 같은 조건에 서게 됐어요. 일본도 과거사 문제를 한국이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이 다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국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서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원칙주의적인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거는 바로 일본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하지 않았던 소위 혐한, 반한 감정들이 쭉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한일 관계가 이 반일 감정하고 혐한이라는 것이 서로 이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운데 우리가 국제적인 사례들을 쭉 쳐다보면요, 우리 못지않게 심한 경우에도 화해협력하는 경우들은 많이 봤습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하고 일본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일본은 서로 죽이는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본토에서는 많이 전투가 없었지만 오키나와에서 한 20만 명이 죽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미일이 서로 정말 적대적인 관계였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일본을 점령을 했을 때 아주 일본을 약화시켜가지고 다시는 세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평화협법도 만들도록 종용을 하고 그래서 거의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47년, 48년 이때 오면서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냉전이 격화되는 걸 보면서 관계가 확 바뀌었습니다. 마이클 스웰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유명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Altered States예요. 국가가 뒤집혀 바뀌었다. 그래서 미일 관계가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에서 파트너로 확 바뀌는 것이 그렇게 몇 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5년 정도 내에 미일 관계가 이거 협력적인 파트너로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고 이걸 약화시키고 적대시할 게 문제가 아니고 소련과 중국 이런 나라들은 대항을 한다면 일본을 빨리 키워가지고 우리의 파트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전략을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놨고요. 지금은 일본이 미국의 가장 릴라이어블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라고 자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라고 미국에 대해서 복잡한 심정이 왜 없겠어요? 미국 사람들하고도 얘기해보면 일본에 대해서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서는 이걸 잘 끌어가야지 우리가
이 동네를 갖다가 운영하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사실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그렇게 싸우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파업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도 사실은 뭐 독일이 전부 다 과거사에 대해서 잘 반성을 했다고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독일도 프랑스한테 제대로 반성하기 시작한 거는 60년대 후반에 돼서부터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거고요. 그 사람들도 왜 감정이 없겠어요, 서로. 그런데 이게 우리보다 더 큰 적인 소련을 상대하려고 그러면 우리 손을 잡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쭉 깔려 있었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에 영국하고 독일 전쟁하고 마찬가지 관계였고요. 물론 상승도 복잡하지만 영국하고 독일이 대양 세력과 대륙을 대표하는 유럽 국가로서 지금도 잘 협력을 합니다.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건 미국하고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전쟁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야말로 뭐 사륙이 늘 벌어지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베트남하고 미국이 아주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하고 있고 뭐 한국도 베트남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처럼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꼭 적대적인 게 꼭 적대적으로만 남지 않고 화해협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가능했냐고 보면 저는 일단은 실용적인 접근을 했다.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거면은 협력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전략적인 사고. 이게 우리가 힘을 잡아야지 제3 세력들을 대응을 할 때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고 제가 여기 인본주의라고 적어놓은 거는 결국은 국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국민들하고 국민들은 서로 교류하고 서로 왕래하고 그런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옆에서만 쳐다봐도 상당히 많이 그런 그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를 보면은 사실 한일 관계도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사실 한일 관계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저는 2010년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2010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아주 나쁘다고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정도부터입니다.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가고 그 다음에 그때 독도 가시면서 그냥 독도만 가신 게 아니라 천황에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뒤틀리기 시작해가지고 쭉 나빠진 관계가 지금까지도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낙수 대사님하고 저하고는 이게 서로 이게 잃어버린 10년이다. 일본에서 쓰는 잃어버린 10년이 한일 관계에 잃어버린 10년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처럼 한일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간 관계는 나빴지만 이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2019년에 730만 정도가 일본을 갔었습니다. 일본도 뚝 떨어졌다가 한 300만 정도까지는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양국 관계는 나쁘지만 국민들이 1000만 정도는 서로 왕복을 하는 그런 관계로 쭉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관계가 안 좋으면 사람들도 안 움직이는데 지금은 정부 간 관계가 안 좋더라도 국민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로 보면은 많이 성숙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정책대표단이라고 저희들이 갔을 때 일본 측하고 제일 많이 얘기한 거는 우리 국민 교류를 좀 빨리 활성화시키자. 그때 얘기한 것들이 지금 이제 성과를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한 게 김포 안에다 셔틀을 복원하자. 그다음에 격리 해제 요건을 좀 격리 완화시키자.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무비자를 다시 복원을 하자. 그러는데 아마 무비자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왜 걸리냐 하면은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가기 때문에 무비자 지금 참으로 공항에 날아가지 나 일본 갈려 그럴 거예요. 일본서도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다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거를 갖다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관광비자 지금
단체 관광 비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하다가 열을 텐데 당장 회복이 되는 거는 김포 하네다는 이번 달 내에 해결될 겁니다. 이미 신문에서 나왔지만 근데 그게 참 가서 김포 하네다 막 복원하자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일본 잘못이냐고 일본에서 좀 열심히 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측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인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다 열었는데 아시다시피 김포는 중국하고 일본 노선이 중심이니까 중국에 어차피 못 가고 일본도 그러니까 그냥 가만 내비두고서 방역시설도 안 갖춘 겁니다. 검사하고 방역시설을 갖춰야지 국제공항으로 다시 열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안 갖추고 있어서 이거 빨리 우리가 갖춰가지고 김포 안에서 다시 열자. 제가 날이 따라 보니까 시간으로 1시간 이상 더 걸리고요. 돈으로 따지면 돈으로도 몇천행이 더 들어요. 그래서 빨리 여기를 회복하자고 그렇게 했고 격리 완화도 결국은 일본이 우리 국제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엊그제부터 이 3번 접종한 사람은 격리 없이 PCR 테스트에서 결과가 나오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 조건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 교류를 다시 환원을 복원을 시켜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양국 관계를 갖다가 낫게 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면 일본하고 관계가 아주 나쁜 것 같고 마치 적을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일본의 최고의 한국 전문가라고 하는 오코노게 마사오 선생이 저하고 어디에 세미나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나중에 글도 쓰셨는데 한일은 사실은 국제적으로 세계로 보면은 쌍둥이 국가 같은 나라다. 이렇게 비슷한 나라가 없다 세상에. 저도 아마 여기저기 다른 나라 가보시고 그러면은 금방 느끼시겠지만 여기서는 막 툭탁툭탁 그럴 것 같은데 바깥에 가가지고 제일 쉽게 얘기하고 막 편하게 지내는 게 다 일본 사람들이고요. 한일 관계에서 외교관들 서로 툭탁거리지만 제3국에 가가지고 제일 친하게 지내는 게 한국하고 일본 외교관들이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정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잘 만나고요. 그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여기 앉아서 한일 관계만 보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거 참 움직이는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저는 이 미국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에게도 동맹이고 일본에게도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존재가 그냥 친구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굉장히 안심 재료가 되는 거예요. 미국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일본은 우리가 대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미국하고나 관계가 좋으니까 우리한테 안심감을 주는 게 있어요. 미국이 있는 한은 그렇게 군사대국이 그렇게 크게 안 되겠구나. 우리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지는 않겠구나. 만약에 한국이 어려울 때면은 같이 움직여서 도와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통 기반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하고 일본은 공통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체제와 가치관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상투적인 말이 돼서 너무들 다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의 지배, 인권 존중 이거를 다 하는 나라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가장 탑 티어 2의 두 국가가 한국하고 일본이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얘기가 되고 안심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지 이게 굉장히 권위주의 국가라든지 아니면 이게 완전히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든지 인권을 무섭게 본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다루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예전에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평균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본에 갔는데 세미나하고 이런 학술 교류하고 그러느라고 갔는데 이제 저는 잘 아니까 다른 사람들 많이 데려갔었어요. 일본에 한번 같이 가자. 일본에서도 좀 오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다들 똑같은 얘기예요. 동경 가면은 여기 한국말만 통하면 여기 일본말만 할 수 있으면 여기 아무 불편한 게 하나도 없겠다.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기 한국말만 내가 할 수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엄청나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 근데 그 자유라는 게 얼굴이 비슷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시스템이 비슷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안심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세상으로 보면 이렇게 가까운 나라, 비슷한 나라가 시스템으로 비슷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하고 캐나다 정도가 그 정도로 비슷할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는 데는 세계에서 200개 넘는 나라 중에서 몇 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요새 일본 우리 한국 사회 문제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대개 3년에서 5년 정도 차이가 나면 한국에서 다 일어나요. 저는 제일 만약에 저출산 고령화 이미 그건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거는 장기 트렌드인가 그런데 저는 아주 단적인 예로 초식남 그런 거 아시죠? 젊은 친구들은 아는데 나이 드시면 초식남이 뭐야? 근데 결혼 안 하고 그냥 여자들은 그냥 정말 여자 사람 친구로 하고 여자친구 아니고 그렇게 지나면서 그냥 밋밋하게 지나는 걸 저는 한국 사람들이 기질로 봤을 때 그런 거 한국에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 초식남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그리고 이 혼밥. 야, 한국 사람들은 다 밥 먹으러 갈 때 친구한테 누구 같이 가자고 그러고 그래서 다 그러지 한국 사람들이 혼자서 밥을 먹겠어요. 요새 가보세요. 식당에 30% 이상 혼자서 밥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여기 신문사 일본 신문사 지국장으로 왔던 사람이 여성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 되게 센지 알았더니 한국 사람들 같이 이렇게 한국 남자들 같이 약한 사람이 없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혼자서 술 못 먹고 혼자서 밥 못 먹고 혼자서 여행 못 가고 혼자서 영화도 못 보고 이렇게 약한 남자는 세계에서 본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상으로 보면은 지금은 다 혼밥 먹고요. 다 혼자서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일본에는 이미 쭉 있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지방 소멸 이거는 뭐 일본이 이제 너무 잘 나가서 지방들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지방 소멸이라는 게 이제 우리 나라에 아주 큰 화두가 됐습니다. 지역경영 발전위원회도 만들어야 돼요. 정도로. 제가 아주 친한 여기 중앙일보 기자 지금 대구 총국장 하는 친구 오영환이라는 친구가 지방 전문 기자가 됐는데 원래 외교안보 기자 하다가 일본은 뭐 많이 보고서 지방 전문 기자가 됐어요.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지방 소멸입니다. 지방에 가보면은 큰일 났다. 이건 나라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일할 사람도 없고 취직할 데도 없고 문화생활도 할 수도 없고 이제 인구는 점점 들어서 고령화되는데 농업도 안 되고 산업도 안 되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나라로서 감당을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다 일본에서 본 현상들입니다. 여기. 그래서 일본은 저한테 저희들이 보면 옛날에는 그냥 우리한테는 모델 같은 나라였어요. 일본 하는 것만 따라만 해도 잘한다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병철 회장님 같은 분은 그냥 새해 일주일 가가지고 그냥 쭉 가서 사람들 만나고 쭉 보면은 1년 사업이 보인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다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모델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면교사의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하는 거를 잘 보고 우리가 어떤 거는 피하고 어떤 거는 받아들여야 되고라는 걸 빨리빨리 캐치를 하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더 잘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이제 교육부 보고도 그러는데 교육부가요, 다 반일 교육 열심히 하라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도 보면은 일본의 문부상이 하는 프로그램이 한 2, 3년 있다가 다 파티에서 베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자존심 있으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일이 그만큼 비슷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공통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면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게 곧 우리 일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는
일본 그러면 과거사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거기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을 못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을 빨리빨리 보고 연구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좀 이렇게 바꿔나갈까라고 하는 건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격차 얘기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본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라고 자기들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91년까지만 해도요. 당신이 상류층입니까? 중간층입니까? 하류층입니까? 그러면은 90% 이상이 자기는 중류층이라고 해요. 미들클래스라고 자기들이 대답을 했어요. 격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97년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막 맞으면서 일본에서도 삭슈프銀行 넘어가고 이런 쭉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들 뛰다 보니까 일본이 그렇게 평등한 나라가 아니다.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책들이 불평등 사회, 격차 사회, 희망 격차 사회, 그다음에 노인 불안 사회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겪는 현상들이 딱 그런 거예요. 저는 젊은 친구들 보고 학생들 매일 보니까 그러면 정말 희망 격차가 있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이고 뒤집어져도 내가 학교 졸업하고는 밥이야 못 먹겠어. 그랬는데 지금은 졸업해서 그렇게 스펙이 좋은데도 취직을 못해요. 아마 단군이는 제일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취직을 못하는 놈은 안타깝게 그리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희망 격차가 엄청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잘 보고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일본을 잘 연구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한국하고 일본은 우리는 이 북한이 이스라엘 막 쏘고 그래서 또 쐈는가 보다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조금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우리는 전부 다 북한이 개발하는 게 ICBM이 미국의 본토에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것만 계속 보도하거든요.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우리한테 올 때 그럼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게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최근에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들은 전부 다 아주 짧은 겁니다. 1000km 이내 거예요. 타겟이 어디겠어요?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한국하고 일본에는 뭘 먼저 타겟을 하겠어요? 주한 미군기지, 주일 미군기지 먼저 타겟할 겁니다. 우리 군 순회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남일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이 안보 협력을 하자는 것은 북한이나 이런 거 다 두드리 잡자는 게 아니고 북한이 위협이 실제적으로 가야 때 그걸 어떻게 공동으로 막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한국의 국방력 자체, 그 다음에 우리 주한 미군, 거기에 사실은 빠지고 있는 것이 주일 미군이 합쳐져야지 우리나라의 안보가 가능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주일 미군하고 주한 미군을 갖다 이어주는 게 유엔 사령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게 잘 짜여져야지 북한이 우리한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우리는 바라지 않지만 만약에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을 지킬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잘 워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이 협력을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좋은 일 한번 해보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위기 사태에 대응을 할 때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협력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하고 일본을 볼 때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익숙했었던 시스템, 과거사 중심으로 우리가 피해자니까 역사를 먼저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양자 문제를 갖다 다 어떻게 먼저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조금 더 크게 넓게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청산 우리 맨 마지막에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 심규선 대기자, 동아일보 대기자신데 저하고 세미나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가해자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고 피해자들도 좀 품격이 있어야 된다. 맨날 너 잘못하고 사과하라고 그러고 막 돈 내라고 그러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것도 좀 품격 있게 가해자도 다뤄야 되는데 너무 밀어치우려고만 한다. 그래서 가해자가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피해자도 품격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냥 쳇바퀴 돌리는 것 말고 이게 넘어서는 역사 화해를 할 수 있는 계기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고. 여기 일본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일본말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일본말의 이 역사하고 관련돼서 제가 미국에 가서 세미나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노리꼬에루라고. 그러니까 노리꼬에루라는 건 아시다시피 타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역사 문제를 이거 타는 거 너무 좋아해요. 역사만 나오면 올라타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내려와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과거사 문제를 제기는 하는데 그걸 어떻게 풀 건데? 그러면 그건 쟤들 책임이지. 근데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거꾸로 과거사 문제에 올라타려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은 이거 끝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피하려고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고해로 이거 넘어가는 오복하면 극복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자고. 그래서 미래로 가자고 그러는데 아니 과거사를 갖다가 올라타서 그 문제를 다뤄야지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그냥 피해서 아무거 다른데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 다 좀 생각들을 바꾸고 그걸 갖다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생각들을 갖다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서로 다른 것도 좋지만 비슷한 부분을 어떻게 더 살려나가고 그걸 갖다가 공유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양자관계보다는 좀 여러 가지 일본하고 이걸 볼 때도 이렇게 단선으로만 보지 말고 굉장히 여러 가지 층위와 이 영역이 다른 부분을 구분해가면서 해야 돼요. 저는 사람들이 제가 자꾸 이런 거 얘기하면 당신들은 과거사는 빼고서 그냥 가자는 얘기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다뤄야 되지만 경제협력은 경제협력대로 하고 안보협력은 안보협력대로 하고 국민들이 다 교류할 수 있는 환경도 다 만들어주고 그래야지 아니 여기에만 그냥 꽉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별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 한반도에만 꽉 잡혀있지 말고 좀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관점을 넓혀야 돼요. 저는 우선 세상이 더 막 변해가고 질서가 바뀌는데 그럼 여기로 어떤 위치에 한국하고 일본이 지금 서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서로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격되는 길을 걸었었고요. 지금으로서는 이거 서로 어떻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늘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보시면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는 넓게 보면은요, 미중 간 경쟁이 격화되는 게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간 것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고 뭐 국제사회가 전부 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지금 정신이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경쟁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금 밑바닥을 흐르는 국제 질서의 기본입니다. 양국 관계가 미중 관계가 어떻게 잡혀가느냐 라고 하는 거를 했더니 이것도 근데 경쟁만 있는 건 아니고 미국의 당국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블링컨 국무장관이 3C를 얘기했거든요. Competition, Confrontation, Cooperation. 그러니까 아주 갈등하는 부분도 있고 경쟁하는 데도 있고 배치하는 국면도 있고 협력하는 데도 있다. 근데 우리는 미중 관계가 막 경쟁한다니까 전부 다 싸우기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중 관계에 또 협력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기본 기조는 경쟁 관계.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속말로 얘기해서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반대편에 서면 안 돼요. 한국하고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에다 너무 이렇게 쭉 갔다가 그러면은 우리 편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거든요.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요. 중국한테 할 소리 못하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혹시 저쪽으로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국제정치학자들이 뭐냐면 차이나 틸팅, 중국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한국이. 그런 얘기들을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산불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드 하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미사일 방어에 안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안 하겠다. 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저는 그건 중국에 대고 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주권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지 중국 얼굴 보면서 우리 그런 거 안 할게요.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굴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를 하니까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면은 중국 눈치를 너무 보네. 그러니까 중국한테 저쪽 끌려가겠는데. 그래서 이 차이나 오비트, 차이나의 중국을 중심한 궤도에 한국이 끌려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고 적대시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미 동맹을 탄탄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일본하고 우리하고가 거의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왜 그렇게 됐느냐? 일본이 우리보다 중국의 압력을 벌써 먼저 경험을 했어요. 뭐 짜놓고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면서 우리한테 그 압력 넣고 보복하고 그러는 거를 그때 이제 난리치기서 확 겪었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2010년에 겪었습니다. 2010년에 그 센카쿠 가지고서 갈등을 할 때 중국 애들이 엄청나게 일본한테 압력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야 이거 중국이 이제 그 힘만 커진 게 아니라 굉장히 공세적으로 됐다. 공세적으로만 된 게 아니라 이게 이 머슬 트레이닝을 한다. 이제 근육을 이렇게 쭉 풀면서 한번 몸 좀 풀어볼까 이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중국도 핵을 가지고 있고 220만 원의 군사 대국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너무 크니까 저 만약에 밀고 들어오면은 일본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굳게 바뀌었어요. 근데 미일 동맹만 가지고 될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좀 더 펼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이렇게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나중에 쿼드라는 걸로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도 패시픽 스트래티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 패시픽 스트래티지하고 쿼드는 사실은 저작권이 일본한테 있습니다. 미국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게 미국하고 손을 꽉 잡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 국가들하고 이 스크럼을 잘 짜야지 중국이 우리를 쉽게 못 보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일찍부터 간파하고 그 방향으로 쭉 트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했거든요. 북한의 위협이 중대되고 있는데 이거 잘 대화를 하면은 비핵화로 갈 수 있고 평화협력 체제를 해서 한 번 더 평화 체제가 정착이 될 수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북한하고 중국한테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 미사일 쏘게 돼서 몇 번입니까? 결과적으로 핵도 포기하지 않았고 미사일도 점점 능력이 강화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를 눈앞에서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한반도가 평화롭고 남북한이 협력하고 이런 시스템이 정착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존중해줘야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거의 뺨 맞은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보면은 미국하고 동맹을 잘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고 그런 방향으로 정부도 방향을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 그 관계에서 한미동맹, 한미일 관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당분간 갈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고 그러면은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하고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춰놔야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고 비즈니스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가는 방향이 비슷하고요. 중국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중국한테 서서히 겼습니다. 저는 제일 정말 안타까웠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에 있을 때 혼밥하는 거 보고서요. 정말 땅을 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손님을 대접할 수 있냐. 일국의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는데 혼밥을 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손님이 왔는데 다 놓고서 딴 방에 가서 혼자서 밥 먹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기자가 경호원들한테 두드리 맞았는데도 하나 클레임도 안 걸었어요. 더 저기 하면은 한국전쟁의 70주년이 됐을 때 이거는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저항한 전쟁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북한을 도와줬다고 시진핑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코멘트를 안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싸웠던 한국전쟁은 뭐예요? 우리가 뭐 제국주의 앞잡이에서 전쟁하는 게 되나요?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게 세상에 다 아는 사실이고 그거를 중국이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건데 적어도 그런 인식에는 동조가 찬성할 수 없다고 누군가는 얘기했어야 됩니다. 아무도 당국자들이 얘기 안 했어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거 보고. 왜 이렇게 설설 기지?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을 대하는 부분도 상당히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 협력은 지금 한중보다도 더 잘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중일 정상회담할 때 제일 가까운 거는 그거였어요. 중국하고 일본 기업이 손을 잡고 제3국에 공동 진출하자. 그런 얘기를 내놨었습니다. 사실 그거는 한국하고 일본이 늘 해왔던 거고 그걸 제일 발전시킬 수 있는 포텐셜이 한국하고 제일 높다는 걸 일본 기업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한테 얘기를 안 하고 중국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비즈니스 찬스가 그냥 줄어드는구나. 그냥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중국한테 가가지고서 같이 일을 하자 물어보느라 참 안타까웠었어요.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방향을 잘 잡아야지만 그게 기업도 잘 되고 국민도 잘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좀 더 지역을 넓혀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태평양이나 쿼드 같은 거는 일본이 맨 처음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시작한 건데 인도태평양 전략 같은데 우리가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은 이 멤버십이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 지금 뛰어드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쿼드 같은 것도 쿼드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펜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우선 4개 나라의 협의체를 좀 공공화시키는 데 더 중점을 두겠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손 들어봐야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냥 체험만 보기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대신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그 밑에. 원래는 3개로 시작했더니 11개까지 굵어졌는데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코로나, 첨단 기술, 기후변화 이런 데 워킹 그룹에는 충분히 참여하고 협력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늘려가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사실은 굉장히 반중 전략처럼 반중 공세적 전략같이 들리거든요. 근데 특히 안보에 있어서는 한국은 여기까지 전선을 늘리는 건 좀 곤란하다. 우리는 이 북한이라고 하는 아주 가시적이고 아주 위협적인 국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보 면에서 신경을 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도 인도태평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요게 요새 IPEF, 인도태평양 이코노미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걸 신문에서도 쭉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거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 호주, 한국, 싱가포르의 중심이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경제 안보를 갖다가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느냐. 경제 안보라는 거는 글로벌 공급망을 갖다가 어떻게 재편을 해가지고 서로 쉐어하는 부분을 늘릴 수 있냐. 핵심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바깥에 유출이 안 되고 공유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특정한 물질 같은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요소수 이런 거 같은 거가 너무 일국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걸 어떻게 다변화시킬 수 있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그걸 부패나 이런 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해야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국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일 관계가 조금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과거사가 문제가 확 풀려가지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사 문제는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내놓더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금방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잘 안 풀려요. 그런데 국민 교류는 늘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국제 정세를 보는 눈을 비슷하게 끌고 가는 게 좋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계속 일본 수상, 외상, 자민당 지도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중국도 저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데 이 한미일이 좀 더 협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룰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고 하는 거. 그 힘을 사용해서 국제 질서를 변경시키려 그러는 시도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에 서야 된다. 그게 한국하고 일본의 협력의 기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들 나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것은 그런 큰 세상을 보는 눈이 서로 딴 데 보고 있다가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조금은 나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한미일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꾸 한미일 하면 중국 얘기를 하는데 한미일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냐. 그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정보 공유입니다. 정보 공유가 그럼 이게 정보 공유 그러면 아주 굉장히 무슨 구름 잡는 얘기 같잖아요.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소미아. 지소미아라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무슨 군사 비밀 협정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데 지소미아는 영어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신문 같은데. 지소미아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은 군사 정보에 대해서 General Security 종합적으로 입을 제3자한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비밀 안보 협정을 맺는 게 아니고 둘이 나눈 정보에 대해서는 제3자한테 발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게 지소미아라는 게 무슨 거기서 너하고 나하고 요거 우리 꼭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하냐고 요거 알고 있어 이런 게 아니고 둘이 얘기한 쉐어한 정보를 제3자한테 얘기 안 하겠다는 약속 하는 게 지소미아예요. 근데 그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입니다. 우리한테도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요새도 계속 미사일 쏘잖아요. 짧은 거는 뭐 500km 이내에도 있지만 800km, 1000km, 1600km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게 하냐면은 이게 날아가면은 미사일을 디텍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국에서 예를 들면 이집스함 같은 거예요. 이집스함은 이렇게 450km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벗어나면은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북한이 여기서 싹 떴는데, 동해로 갔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는 보이는데, 그다음부터는 추정을 하는 거지, 계산을 해서 추정을 하는 거지, 어디로 가는지 못 잡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을 넘어서부터는, 미국이나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떨어졌다. 그러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확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유사시가 아니니까 그런 거죠. 유사시에는 그게 날아오는 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뜨리고 어디로 갈 건지 정확히 예상을 하고 그런 걸 하려면 정보 공유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 우리 그 협력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 왜 협력을 안 해요? 이게 자꾸 우리가 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받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깊혀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한국하고 일본이 고민해야 될 대외적인 여건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이 똑같이 고민해야 될 게 뭐예요?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 건가? 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핵하고 미사일이 겹쳐져서 가장 위협을 받는 것은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옛날 1998년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이라는 걸 쐈어요. 대포동에서 쏜 거죠. 이게 쭉 홋카이도를 넘어가가지고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또 한 발이 날아갔네 이렇게 다 쳐다봤어요. 근데 일본은 그때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왜? 전쟁이 끝난 후에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받은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게. 이게 타겟이 될 수 있구나. 이게 날라오네? 가만있어. 지금 저게 넘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일본의 방위책이 뭐 했냐면, 그거 놓고서 쭉 돌려본 거예요. 동심원으로. 그러니까 일본 연도가 다 들어옵니다. 우리가 within range. 일본이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구나. 그러면서부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도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하고 이지스함 가지고 들어오고 군사위성 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더 얘기하면은 이게 ICBM이나 SLBM이라는 게 왜 위험하냐 하면은 길이가 길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미국 본토를 타겟팅할 수 있으면은 인지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야, 나 여기 두드리 탈 건데 너 거기서 증원군 보낼까? 너 만약에 보낸다면 여기서 그냥 쏴버린다? 그러면은 미국이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단거리 미사일만 하다가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거는 일본 보고 도와주지 말라 한국. 그다음 주일 미군 기지가 있는 괌 이런 데서 이걸 하지 말라. 너 이미 타겟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러다가 이제 쭉 넓혀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집어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보 시스템에는 엄청난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막아낼 건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하고 일본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중국이 커오르는데 중국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건 우리한테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세적이고 보합적이고 그러면 그거 뭐냐면 지역 패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한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제주 포럼에 제가 레귤러하게 매년 가는데 가가지고 중국의 삼성 장군이었던 사람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전랑 외교라고 하세요. 전랑 외교. 일본의 중국의 드라마에 중국판 남보 같은 거예요. 중국의 그 전사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냥 다 평정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걸 보고서 감동을 해가지고 앞으로 외교도 전랑 외교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울프 웨리어 디플로머시예요. 그러니까 이 늑대 같은 전사 외교로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주변국하고 그렇게 잘 지내냐고 맨날 그러면서 그렇게 전랑 외교를 하겠다면은 옆에 있는 애들 나라 전부 다 위협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서제션하기에는 그냥 스마일링 팬더 디플로머시로 바꾸라고 웃는 팬더 외교로 바꾸라 했더니 너무 서제션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팬더 웨리어 디플로머시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그 팬더도 전사로 만들고 싶은 그런 거. 아니 그 전사라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지우라고 그러는데 이게 팬더하고 울프만 바꾼다면 무슨 얘기가 되냐고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초점은 뭐냐면은 중국이 굉장히 공세적인 고압적인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앞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서 힘으로는 감당을 못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비슷한 나라들이 손을 잡고서 아니 그런 거는 우리는 용납 못하겠다. 그럼 일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하자. 그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도 같은 고민이고 우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어디까지 같이 갈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해야 돼요. 사실은 한국하고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달라면은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미국하고 짝짝 통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같이 하고 나머지는 안 하냐.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가져가야 되는 건 맞지만 또 어느 정도의 우리의 자율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손잡고서 같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미국도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협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보편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통성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의 지배, 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지켜나가고 확산해 나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한국하고 일본의 포텐셜이 제일 강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오늘도 수업하면서 그랬어요. 이거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냐. 시장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인권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아냐. 제가 전형적인 386 제너레이션입니다. 제가 586 마지막 제가 젊어 보이죠? 제가 이제 올해 6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매일 대모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주의 밑에서도 살아왔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릴 때 고생하면서 시골에서 덥기 때문에 빈곤이라는 게 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시장이 잘 돌아가가지고 성장이 잘해야지 먹고 살기가 좋다는 것도 감각으로 합니다. 인권 침해? 수도 없이 당했잖아요. 우리 6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인권이라는 게 개념이 없던 나라예요, 정말. 그게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지금 됐으니까 그런 게 지금은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 때부터 주어졌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얼마나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 서로 손잡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가야지. 우리 북한하고 손잡고서 인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북한하고 손잡고 자유민주주의 얘기할 때 북한하고 시장경제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교집하기 가장 많은 부분을 협력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여기 지금 쭉 써놓은 것들이 예시입니다. 안보 협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국 시장 공동 진출하는 거 이거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하세요. 한국하고 일본이 경제 협력을 하는 거는 서로의 시장에 들어가가지고서 돈을 버는 거가 메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제3국으로 수출하고 공동 진출하는 것이 훨씬 더 차이가 커요. 이게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기업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게 1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하나 단위가 보통 10억 달러 정도 되는 거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화력발전소를 짓는데 미쓰비시가 엔진 대고 우리가 현대중공업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플랜트 건설해주고 이런 거 인도네시아에다가 오일 저장 탱크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중동에서도 하고 있고 동남아시아도 하고 있고 동부 유럽에서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중남미에서도 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일본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코어 테크놀로지를 제공을 하고 또 하나는 뭐가 좋았냐면은
자본력이 좋습니다.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 잘 돼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때 굉장히 국제 자본을 끌어오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한국은 뭐가 강하겠어요? 시공하고 플랜트하고 노동자를 다 해가지고서 속도를 빡 내는 거는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을 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되니까 협력을 하는 거지, 협력해서 서로 이게 남는 게 없으면 절대 협력 못하죠. 근데 한국하고 일본이 그 제3국에 진출해가지고서 이익을 얻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본 시장에 자동차가 하나도 못 들어가니까 쟤들은 폐쇄적이라 가지고서 쟤들하고는 일을 못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팔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쭉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건 다 같은 고민들이에요. 이게 청년 실업 이거 어떻게 하지? 고용을 어떻게 늘리지?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거 복지를 이거 계속 재정을 투입해서 계속 해야 되나? 연금은 계속 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똑같은 고민입니다. 여성 활력 우리보다 일본이 지금 이거는 빨리 가고 있거든요. 일본이 우리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일본이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인구 전체로도 고령화되고 그러는 것도 비슷한데 한국하고 뭐가 비슷하냐면 이민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예요. 이민을 갖다가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에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템포러리 이게 이 기간을 주는 노동자지 여기 계속 정주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뭐가 비슷하냐면 그러니까 노동력을 해결하는 걸 안에서부터 안에 있는 국민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시스템이 많아요. 그 다음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한국하고 일본이 이 인구 관련해서 뭐가 비슷하냐면요. 이 결혼 혼외의 자식들은 잘 인정을 안 합니다. 혼외 자식률이 2% 이하의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프랑스나 유럽에 가면 30%, 40%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인구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국민만 가지고서 노동력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간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점점 저출산돼서 사람이 줄잖아요. 그럼 메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집에서 있는 여성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되도록 파트타임이건 좀 나가서 일을 좀 하라고. 그 다음에 노인들도 일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꼭 그냥 정년 지내면은 그냥 무조건 나가지 말고 임금 피크제 적용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하라고. 일본은 이미 70세까지 일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 임금 피크제 60 넘으면 무조건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용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죠. 미국 같으면은 쉬워요. 이민 조금 더 열어주면 됩니다. 조금 발을 좀 조건을 더 주더라도 이민을 더 받아들이면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일본하고 한국 같은 이런 시스템에서는 기존에 있는 국민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외국인이 너무 늘어나면 이게 동질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려면은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렇게 한일을 보는 거는 좀 국제적인 시야에서 넓게 거시적으로 매크로하게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매의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한일 관계를 이렇게 고개 숙이고 땅만 보고 하지 말고 위에서 쭉 보면 이런 부분을 협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양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거를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눈으로 한일 관계를 보고 국제사회에서 한일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넓혀갈 수 있는 데는 뭔가라고 하는 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는 이 한일 관계가 대등해졌다는 걸 마음속에 있는데 표시를 안 합니다. 아직도 한국은 일본만 얘기 나오면 우리가 피해자다, 우리가 약자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어떻게 한국이 약자입니까?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PPP, 개인 소비 수수료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어요. 가처분 소득으로 뭘 사는 걸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그 소비자 구매력이 더 높습니다. 국방비가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1억 2,500만이고 우리가 5천만 정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사이즈가 있어서 그렇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거를 보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저희 젊은 아들한테 보면 일본어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냥 비슷한 애들이에요. 일본이 잘 나가는데 제가 90년대까지만 해도 처음 가면은 아키하바라에 먼저 가봤거든요. 뭐 새로 나온 거 없나 이렇게 쭉 한번 보면은 이런 것도 나왔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보면은 전자제품 시장에 가면 그때 유행했던 게 소니 텔레비예요. 그래서 소니 텔레비 광고 문구가 뭐예요? 이치 소니. 이게 바로 소니다. 뭐 다른 게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이게 소니야. 그게 그 광고 문구였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맨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삼성 없냐 그러면은 삼성 저 중간에 차지해 저 뒤에 있어요. 그럼 이거보다 더 싼 거 있냐면 저 뒤에 가면 중국의 하이어라는 게 있다고 쭉 있어요. 요새 나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맨 앞에 LG하고 삼성 텔레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니 있고 소니하고 저 중국 제품도 오고 그런 거 굉장히 바뀐 겁니다. 한국이 엄청나게 경쟁력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일본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약자로 우리가 피해자니까 너희들이 뭘 좀 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등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또 일본도 한국을 내려보는 습관을 빨리 버려야 돼요. 한국이 마치 아직도 자기들의 밑에 있는 나라로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본인들만의 착각이에요. 이미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제가 경쟁력이 높다고 제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디지털 분야입니다. 이번에 가가지고 일본에 갔는데요. 격리 면제를 시켜줬거든요. 발표 다니면서. 그래서는 PCR 테스트를 해요. PCR 테스트하는 방식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타액으로 해요. 근데 그렇게 방에다가 밑에서 5명씩만 들어가서 하래요. 1시간 걸렸어요. 한 20명 하는데. 그러고 근데 그건 우리가 특별 대우 받은 거고 일본 사람들은 들어온 거 보니까 그 공항에 이렇게 이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옆에다가 거실식으로 쭉 해서 쭉 앉혔어요. 그래서 여권 다 걷어가지고요. 가서 하나씩 메뉴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불러요. 아니 그 디지털 전광판에다가 다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이름하고 번호하고. 네? 근데 왜 그걸 못해요?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노베이션은 못한다. 이런 거 보니까 참 크게 갔다. 이런 거 뭐 간단한 건데 한국 기업한테 하라는 건 2시간이면 해야 될 거야. 그런 걸 못하고 있어요. 이거 참 일본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도 한국을 이렇게 일본 말로 하면 우회가는 내세? 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깔보는 거 이런 거 빨리 없애야 되고 한국도 우리는 일본만 보면은 피해자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일본한테 피해자다고 약자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까지 챌린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당당하게. 그 피해자 약자 얘기만 나오면 저는 그거 노래 있잖아요. 당신 앞에 와서는 작아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좀 당당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중국에만 당당하지 말고 일본에 대해서도 좀 당당해. 당당하다는 건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꼭 우리가 피해자고 약자라는 입장에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대등한 협력자로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한국의 아주 힘든 거는 이 민족주의자들이 아주 폐쇄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일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국하고 일본은 굉장히 글로벌화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잘하는 국제주의자들이 잘 연합을 하고 이 사람들은 없앨 수는 없지만 좀 건전한 상식적인 목소리들이 한일 관계를 끌어가는 주류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너무 민족주의적인 데로라도 흘러가지 않도록 이 중심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야를 넓히자. 그래서 제가 강의에 맨 처음 한 것처럼 내의 눈으로 보자. 좀 넓게, 시야를 넓게 보고 세계 국제사회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한일 관계라는 걸 보면은 지금까지 과거사 중심으로 약자에서 피해자에서 그다음 복잡한 갈등 현황만 들여다보던 방식의 한일 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